자, 이번 발표는 내용은 투바콘 쿠버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퍼런스에 제공했던 참가 후기 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포리텍대학 서울 강서 캠퍼스 이혁건 교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강서 캠퍼스 빅데이터과에 지금 교수로 역임 중에 있고요. 현재 뭐 처리학회라든지 전자정보, 전자정보통신기술학회 이사로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요 교육 과목으로는 LMM이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강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쿠베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쿠베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쿠베콘에 제가 가서 들었던 세션 중에서 좋았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쿠베콘 갔다 오면서 앞으로 왠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쿠베콘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R, MR 등 데브옵스, 최신 동향을 다루는 행사입니다. 혹시 다들 CNCF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를 펀딩하고 지원했던 단체가 CNCF고요. 이 CNCF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오픈소스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커뮤니티의 선도적인 전문가, 기술자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 참여했던 주요 스폰서들은 중국, 차이나, 홍콩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다음 레드햇 등의 주요 IT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뭐 CNCF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쿠버네티스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CNCF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리눅스 재단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NCF의 주요 목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호스팅하고 지원하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표준화된 툴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CNCF 하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졸업 프로젝트인 쿠버네티스라든지 헬른, 그 다음에 아르고 이런 오픈 소스들이 이 CNCF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구현된 오픈 소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새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는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 쪽의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 기술들을 지원하고 만들어주게 된 된 단체가 이 CNC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세션 발표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발표된 기술 내용 중에서 국내 기술에 가장 관심 높은 내용들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들은 내용 중에서 좋았던 내용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와즘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할 부분이 요 와즘 관련된 내용들로 제가 좀 많이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로도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동향이라든지 오픈소스 동향, 요 네 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관련된 세션에서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봤던 세션은 좀 다음과 같았어요. 어, 인그레스 엔진엑스 프로젝트의 다음 방향은 무엇이냐? 인그레스 엔진엑스는 워낙 다들 잘 알고 있는 오픈 소스고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적용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의 필수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널들이 나와서 한 45분 정도의 토론을 좀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좀 아쉽게도 중국어로 좀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업체에 맡겨서 한번 중국어를 좀 번역 받아가지고 제가 이해한 내용이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요 제가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가장 관심 갖게 봤던 세션이 요 세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뭐 인그레스, 엔진엑스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오픈 소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쓰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인그레스, 엔진엑스 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트래픽을 제어하고 라우팅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외부 트래픽의 서비스를 라우팅하는 방법들을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그레스 리소스 처리하는데 인그레스 엔진에스 이를 구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많이 라우팅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죠. 그래서 이 오픈 소스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 저도 참 관심이 많아서 좀 주의 깊게 들었던 세션입니다. 우선은 뭐 인지넥스 왜 쓰느냐? 라고 하면 아까도 나우팅 이런 설명 드렸듯이 트래픽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로 외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라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및 경로 기반의 라우팅 규칙을 세울 수 있어서 복잡한 트래픽 관리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또 보안은 또 강화했습니다. SS라든지 TLS를 통해서 통신 등을 암호화하고 있고 인증 및 접근 제어 기능을 쉽게 추가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확장성 측면에서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노드 배런싱과 확장된 라우팅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트래픽 증가에 따른 확장이 용이한 기술이 요 인그레스 엔진 X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선은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프로젝트와 아무로 그때 그 토론에서 나왔던 주요 발전 방향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설프게나마 지금 인그레스, 엔지니어스를 가지고 게이트웨이 같이 사용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능보다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게이트웨이 API를 지원할 수 있게만 API 게이트웨이 기능을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목적으로 좀 더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레이하고 데이터 플레이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하여서 확장성과 유지 보수를 좀 편하게 만드는 형태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설정 보안을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YAML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보안 설정들을 강화하고 처음 사용하는 자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해서 기여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토론할 때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는 쿠버네티스의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얘가 이제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발전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좀 지원했던 내용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베콜에서 가장 관심 깊게 봤던 기술은 제가 와즘이라는 기술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요 와즘 같은 경우는 그 CNCF 쿠버콘에서 작년 2023 말에 진행했던 쿠버콘부터 살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2024에 크게 다양한 세션에서 이 와즘 관련된 기술 개발들이 발표들이 많이 됐습니다. 한 7개 정도의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 와즘 내용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요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와즘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판단되고 혹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와즘이 뭔지부터 해서 와즘의 활용 예라든지 그 다음에 CNCF에서 와즘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와즘이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 구글이라든지 구글 크롬이라든지 MS 엣지라든지 오페라, 뭐 사파리 다양한 그 웹 브라우저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 웹 브라우저에서 C와 C++과 같이 컴파일 프로그래밍 언어를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개발된 로우 레벨 어셈블리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동작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있겠죠. 스크립트 기반의 인터프리터 언어만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동작되는 언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짐의 기본 개념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 C 언어라든지 C++ 혹은 러스트, 고, 그다음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웹 브라우저에 동작을 시키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다양한 산업 및 기술의 구현에 활용되고 있고요. 우선은 와즘 같은 경우는 가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 이 와즘 관련된 기술에 대한 오픈소스들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와즘 엣지라든지 혹은 와즘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이 와즘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는 통계 사이트에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와즘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쓸 거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웹 어플리케이션 중에 제일 많이 씁니다. 와즘이라는 단어가 웹 어셈블리, 웹에서 동작되는 어셈블리 언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는 실행하는 데 속도 면에서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컴파일 언어를 실행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 게임 쪽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게임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이 대부분 C 언어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이런 컴파일러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C 언어를 웹 브라우저에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즘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개발한 회사에서 가장 많이 펀딩 및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유니티 개발한 기업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웹서블리를 왜 와즘, 이웹 어셈블리를 왜 개발자들이 매력 있게 느끼냐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빠른 거예요. 웹에서 동작하는 속도가 당연히 인터프리터의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와즘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쿠버콘에서도 많은 세션들이 이 와즘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와즘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보시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 언어, C++ 혹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코딩한 파일을 와즘 모듈을 통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면 와즘 모듈이 생성이 되고요. 그때 생성되는 게 기본적으로 와즘이 컴파일된 파일로 와즘이라는 파일과 그 다음에 JS,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HTML 요 총 세 가지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웹에다가 적용하는 식으로 구현합니다. 제가 추후에 이따가 한번 제가 와즘으로 좀 연구 개발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와전 같은 경우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동작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와즘의 초기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웹브라우저에서 C++, C 언어, 러스터 같은 컴파일 언어를 돌리자라는 게 목적인데 이 와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웹브라우저 환경을 벗어나서 인베디드라든지 클라우드 웨지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연구들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및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제 CNCF에서 펀딩 지원하면서 이제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인베디드 요 와즘이 적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즘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언어들 크게 가리지가 않습니다. 러스트라든지 파이썬, C 언어, C++로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와즘이라고 하는 환경에 동작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즉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기술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베디드 같은 코딩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C 언어로 컴파일할 때뭐 커널이라든지 이런 버전들에 따라서 각각 컴파일러를 도입해서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능을 구현할 때 항상 어떤 시스템 만들 때 무조건 C로 만들어야 돼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너스로 만들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각자 본인이 잘하는 언어로 개발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와즘이 이번 세션에서 많은 발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와전 기본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인베디드 환경 혹은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VM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겠죠. 거기 위에 인베리드 같은 경우 혹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장비들과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와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인베디드 장비 혹은 엣지 컴퓨팅에 있는 장비들과의 호환을 해줄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 브릿지 같은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왓은 런타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자바를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와즘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JVM, 자바로 친 JVM이 바이트 코드 변하는 파일들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JVM 같은 역할이 요 와즘 런타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뭐 자바랑 좀 엄밀하게 더 말하면 또 JRE에 좀 더 가깝긴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와즘 모듈이라는 거는 러스트로 만들던 파이썬으로 만들던 C로 만들던 그 파일들이 컴파일해서 만들어지는 게 .wasm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그 파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wasm이라는 파일이 wasm 런타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이 런타임이라는 실행을 OS와의 장비들 간의 was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적용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좀 자바랑 좀 많이 비슷하죠. 아마 자바에 있는 구조를 좀 따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바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아젠 아키텍처가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우선은 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은 웹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 리소스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와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현재 와지 같은 경우도 2.0 버전이 지금 최근 올해 한 7월 달 정도에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올해 7월 달에 2.0 버전이 나오면서 많이 좀 향상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와즘 런타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즘을 컴파일하게 되면 와즘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와즘이라는 파일이 동작되는 런타임 환경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요 와즘 컴파일러입니다. 우리가 와즘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코드들을 컴파일 시켜야 되는데 와즘 런타임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와즘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와즘 컴파일러가 다양한 오픈소스로 개발이 돼가고 있고, 이 와즘 컴파일러가 뭐 파이썬이라든지 러스트, C라든지 C++ 이런 언어들을 와즘 파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와즘 컴파일러다라고 보시면 되고, 와즘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를 통해서 이제 와즘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와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웹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트 코드 알리안스에서 표준화의 기술을 개발했어요. 누가 바이트 코드 딱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자바가 바이트 코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자바의 바이트 코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얼리안스에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자바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이 와즈를 왜 쓰냐라고 보면은 와즈가 초창기 때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와즘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가 지금 한 열 몇 개에서 지금 20 몇 개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즘 컴파일러 혹은 와즘 관련된 런타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특정 런타임에서 만들어진 와즘 파일들은 다른 데도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와즈라는 인터페이스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와즘 컴파일러, 와즘 런타임이 구현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픈 소스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 와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 자바를 기반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자바에서 오라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바 API라고 해서 자바에 대한 기술 표준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JDK 오픈 소스들이 그 API에 맞춰가지고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바의 API가 나오고 그걸 오픈소스로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젯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 오픈 JDK들이 그에 맞춰서 개발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지금 동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와지 같은 경우 요 버전이 최근에 0.2 버전, 2버전대로 올라가게 됐고요. 제가 아까 7월 달에 말씀드린 1월 달에 좀 올라갔네요. 제가 좀 날짜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즘 넌파일이랑 넌타임이랑 이 컴파일러가 아직까지 0.1 버전으로 많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마즘 0.1번이 2019년도 나왔는데 이때 기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베디드에 도입되기 위해서 와즈라는 게 개념이 나오면서 개발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와즈 1점대 0.1 버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트워킹 기능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통신해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1점대까지는 못하고 있다가 0.2 버전이 올해 1월 달에 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0.2 버전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들이 조금씩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즘 0.2 같은 경우 특히 여기 보이는 네트워크 소켓이라든지 HTTP 이런 기능들이 이제 나온 거죠. 드디어 이제 네트워크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구현이 돼가고 있다. 구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왓슨 런타임은 이 웹 어셈블리 모듈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왓슨 모듈들 .왓음이라는 파일들은 바이너리 형식으로 컴파일된 프로그램들이고 요거를 노드하고 수행하고 검증한 역할 JRE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 주요 와전 런타임들이 제일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와전 런타임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웹브라우저에서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오페라, 엣지 여기서 돌아가는 와전 런타임 환경이랑 그 다음에 실제 인베디드 서버 혹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적용되는 와전 런타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이 돼가고 있고요. 우선은 와즘이 가능한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V8 엔진에다가 이 와즈 런타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롬 버전은 지금 51점 요 버전 이상부터는 와즈미 기본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최신 버전 크롬들은 다 와즈미 동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가 가장 최적화된 와즈 환경 런타임을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로도 다양한 와즈 런타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도 와즘을 적용하자라는 이슈가 돼가고 있고, 이번 쿠버콘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발표 내용이 나왔던 게 요 와즘 엣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 와즘 엣지라고 하는 거는 CNCF로부터 이제 샌드박스가 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와은 런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얘 같은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목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경량화시키는 거를 가장 추구하고 있는 오픈 소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NCF 제공되고 있는 이 와즘 엣지로 이제 우리는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와전 타임이라고 해서 아까 와전 넌 타임에 대해서 표준화하고 있는 게 바이트 코드 얼리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이트 코드 얼리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소스가 와전 타임일 거고, 그 다음에 구글 크롬에 적용되고 있는 V8 엔진에도 요 와전 넌 타임이 적용되어 있고, 그 외로도 이런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브라우저는 무조건 크롬에 적용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완전 런타임으로 이제는 거의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쪽에서는 와즈 엣지가 적용될 거고, 인베디드와 같은 일반 서버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일반 리눅스라든지 그런 환경들에서는 와즈 타임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오픈소스가 연구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와전 컴파일러 좀 더 말씀드리면 와전 컴파일러는 어셈블리 점 와전 파일 코드 생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언어를 변환해주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즈에 표준되지 않은 기능들은 보통 자체 와전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와전 기능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즈 1점대 버전을 사용했던 컴파일러들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자체 기능들로 좀 많이 구현했던 현실이었죠. 우선은 와전 컴파일러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엠스크리프팅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컴파일러입니다. 이 엠스크리프팅 같은 경우는 게임사, 유니티, 얼리얼 만드는 데서 지금 펀딩하고 지원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면 되고 와전 컴파일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컴파일러고 가장 좀 안정화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외로도 이런 다양한 컴파일러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와즘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와즘으로 어떻게 만든 구성 샘플 서비스들을 좀 보시면은 좀 더 편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진행했던 와즘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데모를 잠깐 보시면은 아, 와즘이 뭐구나. 제가 막 설명 드렸는데 뭐 웹에서 동작되고 있는 뭐 C++ 어떻게 동작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뭐 그런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크게 데모 세 가지 정도만 좀 PT에 넣었고요. 웹에서 동작하는 오픈CV 기반의 AI 플랫폼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K-와즘 서비스를 하나 좀 만들어 봤고요. 우선은 제가 요거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와즘이라고 하는 게 C도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C로 만든 것 중에 인공지능 기술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오픈CV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웹에서 C가 컴파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픈CV도 C로 만들었는데 오픈CV 제공되고 있는 C 프로그램 코드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오픈CV의 모든 기능은 다 필요 없고 원하는 기능만 가지고 와서 와즘으로 컴파일한 다음에 쓰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픈CV가 보통 무게가 좀 크잖아요. 보통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무게가 좀 용량도 크고 메모리 사용량도 꽤 큰데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좀 만들었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픈CV에서 제공되고 있는 C 코어 기술을 그걸 이제 활용하는 C 소스들을 같이 와즘으로 컴파일해서 한번 만들었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리눅스와 같이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과 같이 리눅스 서버에 동작할 수 있는 API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다가 네트워크 기능 이용해 가지고 포트를 뜹니다. 포트 뚫어서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API 호출한 결과가 마리아DB에 저장되는 뭐 웹 기반의 API 서비스, 뭐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고요. 지금 요 URL에 제가 링크를 안 들어서 못 들어가겠지만 요 와즘 K와즘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픈CV에서 제공되는 코어 기술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우선 웹 브라우저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시언어로 함수로 호출해서 영상 정보를 와즘으로 보냅니다. 와즘에 컴파일되어 있는 오픈CV 내용이 학습 모델과 포함해가지고 얼굴을 인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보통 이거를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픈CV 기반으로 만든 뭐 JS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웹 브라우저에서 C를 호출해가지고 C 함수로부터 얼굴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CV JS 형태로 구현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인공지능 모듈과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경량화되고 메모리 사용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와즘에다가 와즘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에다 이제 필터링 하는 기능도 넣어봤어요. 오픈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필터링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레이 스케일러 바꾼다든지 혹은 뭐 스레스홀드를 줘가지고 색깔의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필터링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버튼 클릭할 때마다 이런 항목들을 클릭할 때마다 C 언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버튼 클릭할 때 우리가 보통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호출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닌 실제 C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우분투에다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우분투에다 설치 한번 해봤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즘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우분투 20.04에다가 와즘 웨지라고 하는 런타임을 좀 활용해 봤습니다. 와즘 런타임을 활용했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웹 화면에서 키랑 몸무게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면은 이제 C로 만들어져 있는 이거 너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너스트로 만든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마리아DB의 데이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도 하고 그다음 결과값 출력하고 교회도 하고 이런 식을 이제 와즘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즘이라고 하는 파일들을 리눅스 서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고 자 이제 와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때 발표 세션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와즘은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이제 구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이 와즘에다가 LLM 모델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즘 엣지를 가져다가 이제 LLM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마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적용해서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주요 오픈소스 발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발표들이 있었고요. 우선은 와즈 맷치가 가장 많은 발표 세션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우선 CNCF 행사다 보니까 CNCF에서 지원하고 있는 와즈 기반의 오픈 소스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가장 요 엣지 나왔을 와즈 맷치 발표 나왔을 때 제일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와즈를 0.1 버전을 지원을 했어요. 0.1 버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면은 API 서비스라는 엣지 컴퓨팅 이런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 와지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네트워크 기능을 만든다는 API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통신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거기 코딩을 하다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어야 하나 이거 언제 지원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8월 달 부터 리리즈된 와즘 1.4 버전부터 와즘 0.2를 지원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기능, AP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가장 필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HTTP 통신인데 요거를 구현해 준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와지 2.0, 0.1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가 나왔구나라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좀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 리눅스 재단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CNCF 멤버들이랑 좀 1시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대화를 했던 분들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크리스라는 분이 CTO, CNCF의 CTO라고 나고 보시면 되고요. 요분도 마찬가지로 이 와즘에 대해서 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와즘이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높을 거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와즘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와즘이라는 게 또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로도 다른 분들도 이 와즘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CNCF CTO가 이 와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와즘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연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술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동향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뭐 컨테이너 D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쿠버네티스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이 발표 자료에 제가 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컨테이너 어떤 걸 많이 쓰냐라고 보면 되면은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눈에 띄게 확 증가되는 게 어떤 건지 보이시죠? 봐도 누가 봐도 컨테이너 D가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기술로 컨테이너 D가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큐리오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쓰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쓰고 있고,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로 많이 썼던 도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초반에는 높았다가 이게 좀 떨어지는 추세고, 컨테이너 D가 좀 증가되는 거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쿠버네티스에 적용돼야 될 컨테이너 기술로는 아마 컨테이너 D를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D가 좀 극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D가 왜 증가되냐라고 하면은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도커 프로젝트 일부러 시작됐다가 독립된 오픈소스로 CNCF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NCF 행사다 보니까 뭐 컨테이너 D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D 자체가 도커 같은 경우는 기능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이 컨테이너 D 자체가 컨타인, 런타임 딱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쿠버네티스 사용할 때 당연히 경량화되고 성능이 좀 빠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규모 환경 같은 경우 컨테이너 많은 경우는 좀 요구하는 곳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언타임 채택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컨테이너 뒤에 한번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케이파스가 파드맨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후에는 컨테이너 D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최근 컨테이너 동향은 컨테이너 D로 좀 가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 있고요. 케이파스 적용된 게 파드맨이니까 좀 파드맨도 한번 컨테이너로 한번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뭐 케이파스에서 적용된 파드맨 나쁜 건 아니에요. 파드맨 좋아요. 파드맨 같은 경우도 데모니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 도커하다의 백그라운드 계속 실행되는 중앙관리 데몬이 존재하지 않아서 컨테이너 개별 관리 및 보안성을 높이고 있고 당연히 OCI 표준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다. 그리고 도커와의 이미지 호환성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드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컨테이너 D라고 하는 기술들이 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좀 쿠버콘에서 또 많이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요 LMN 기술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요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LMM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뭐 LMN 같은 경우는 방대량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 학습한 자연 처리 모델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즘뿐만 아니라 와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다가 LMM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발표들이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 워낙 LMA 확산이 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선은 지금 쿠버네티스 적용된 LMN 연구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LMN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의 라마라든지 제미니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은 쿠버콘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라마3 모델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거의 쿠버콘에서 발표되어 있는 LMM 모델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이 라마3 모델 기반으로 좀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다른 모델이 아니라 라마3를 채택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라이센스 제한이 없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GPT에 만들었던 GPT, 아니, 오픈AI에서 만든 GPT라든지 라마 모델이 있는데 우선 라마 같은 경우가 그 세 기업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호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모델 파일에 대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제가 이거 PT 만들 때 한번 라마 모델 에 대해서 다운로드 수를 봤는데 급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LLM 자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파인 튜닝 해가지고 많이 허깅 페이스에 올려놓은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주요기기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그 쿠버콘에서 오픈소스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픈소스 동향에 대해 좀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GitHub 매니저였던 분이 오픈소스 동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시라고 GitHub 같은 경우는 뭐 기술 기반으로 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워낙 다들 잘 아시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코드 호스팅 플랫폼이다라고 보면 되고 개발자들이 현업하여 코드 작성 관리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 사용되고 있는 제 개인 GitHub인데요. 이런 거 우리 GitHub 라고 잘 알고 있죠. 오픈소스 자기가 만든 코드들을 배포하고 혹은 공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GitHub인데 이 GitHub 매니저가 오픈소스 동향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픈소스 GitHub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고 지금 활성화되고 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되는 지역이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자 수가 한 100여 명, 100만 명 넘게 개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태국이 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요새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의 IT 인력을 가지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최근 많이 증가됐지 한 2년 전부터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LG CNS라든지 혹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 IT 인력을 가져다가 지금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가 당연히 순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베트남은 당연히 있구나라고 했는데 가장 충격이었던 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 필리핀 이쪽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된 이유 중에 하나 뭔가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베트남이 좀 성공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베트남 쪽에서 이제 IT 개발 이 붐이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우리도 IT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활성화가 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좀 개발도상국이라고 화하는 뭐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가들 대응해서 뭔가 좀 코어 기술이라든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요 PT에 있는 그 여자분이 기타보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오픈소스들을 배포하고 공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뭐 중국이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인구수 많다고 다 IT 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오픈소스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이 좀 IT 기술이 많이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수치를 보게 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돼가는구나. 오픈소스가 지금 중국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NCF가 지원하고 있는 이렇게 오픈소스 말고 이번엔 CNCF 제가 지원하는 전체 프로젝트 CNCF가 지원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습니다. 샌드박스 형태로도 워낙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CNCF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25%가 중국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가 이 CNCF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돼서 좀 더 참여하고 좀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인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CNCF 갔다 오면서, 쿠버콘 갔다 오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LMM을 어떻게든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적용해보자 라고 하는 연구들이 정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기반, 우리가 쿠버네티스에다가 적용을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아스 기반에서도 LMM을 서비스를 해보겠다라는 연구 개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CNCF 자체에서 가장 밀고 있는 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 LMM인데, 그 LMM 구현할 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와즘 엣지 오픈 소스입니다. 와즘 엣지, 와즘이라고 하는 게 경량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 그 기술에 LMM을 적용시켜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얘네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와즘 엣지 오픈 소스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얘네가 간단하게, 완전히 완벽한 모델은 아닌데 LML 엣지 서비스 데모 서비스를 간단하게 얘네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날 발표했을 때. 그래가지고 어떤 걸로 만들었나 봤더니 라마3 기반으로 해가지고 엣지 서비스, LML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구현한 데모 서비스를 지원했고요. 아마 얘네들도 그거에 대해 좀 더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LML 기반으로 기술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두고 자꾸 이 남아 관련돼가지고 계속 중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포커싱 두고 연구 개발하고 있길래 제가 남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LMM 남아를 얘네들이 왜 자꾸 여기를 선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말씀을 모든 라이센스에 대해서 제한을 풀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지금 LMM에 대해서 일을 가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만 하더라도 총 버전이 3번 나왔습니다. 남아3 모델이 올해 4월 달에 한번 리리즈가 됐어요. 리리즈가 되고 이거를 개선한 3.1 버전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7월 달에 나왔던 3.1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모델의 초거대 모델로 해서, 우선 이 B가 토큰 처리하시는 토큰 파라미터 개수를 의미하는데 비리언이거든요. 그게 405B까지도 초거대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얘네가 진짜 GPT-4를 이겨보려고 맘먹고 만들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0월 5일 날 남아 3.2 버전이 나왔습니다. 3.2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이 나온 거 봤더니 용량이 토큰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1B랑 3B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 이렇게 작아졌나? 라고 했더니 요새 좀 LMM 추세 중에 하나가 SLM이라고 해서 LMM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자원, 컴퓨팅 환경이 LM을 쓰기 위해서 그 환경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고, 제가 알기만 해도 서울 구로 황동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반발로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LMM이 그 대체제도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 SLM 통해서 온디바이스 AI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로 1B랑 3B, 3B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뭐 얘네 말로는 그냥 공식 멘트로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던 게 뭐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거 썼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모델이 확 크기를 줄여서 최근에 발표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 8B 모델로 제가 뭐 계속 저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8B 모델 솔직히 무거운 편에 속해서 클라우드 엣지에는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한 10월 5일에 발표됐던 1B랑 3B 모델 정도 같은 경우는 엣지 컴퓨팅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제 모델을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 1B 정도가 용량이 한 모델 크기가 1점 몇 기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 중국에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기반 쿠버네티스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지금 연구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기조연설 중에 나왔던 화웨이에서 좀 기조연설 나왔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억 IoT 장비에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웨이에서 이거 왜 하냐라고 했더니 길거리에 있는 모든 장비들에게 통신 기능을 넣고 거기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 처리,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화해의 목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 이론상으로 뭐 수십, 수백억 개 요청을 동시에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십, 수백억 개 디바이스를 가지고 요청 처리하는지를 실증 사업한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자기네는 이거를 진행 중이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로 한번 해본 다음에 크로버네티스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요 쿠버네티스라든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한번 실증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요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파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은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 기반 우리가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마 지속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